조선의 한 부잣집에서 13살 며느리를 들인 거예요. 며느리는요, 호기심도 많고 이 꽃단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는 방에서 곱게 단장하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때 시아버지가 얘야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 방에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며느리가 인사를 올리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기서 조선골룸의 문제 나갑니다. 단장하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치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조선 초중기까지 가채는 이렇게 무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 왜 조선 후기 가채는 이 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을까? 부귀한 집에서는 머리 치장에 드는 돈이 무려 7에서 8만에 이른다. 다리를 널찍하게 서리고 비스듬히 빙빙 돌려서 거기다가 웅황판, 범람장, 진주수로 꾸며서 그 무게를 거의 지탱할 수 없게 한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요, 풍성한 머리가 부와 계급의 척도가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 가채의 길이가 1m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부잣집 여인들의 머리 치장 비용이 7만에서 8만 전이었대요. 18세기 말 서울에서 11칸 초가집이 110냥입니다. 7만 전이면 이게 한 700냥이에요. 그러니까 가채 안에 꾸미는데 초가집 6채, 7채 정도 그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급기야 이게 점점 사회 문제로 번져가니까 영조와 정조는요, 잇따라 가채 금지, 이 금지를 명하기도 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조선의 여인들만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었을까? 조선시대 남성들도 이 치장과 외모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거 궁금해. 어떻게 했지? 이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춘향의 마음을 사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몽룡의 외출 준비 모습이거든요. 이때 이몽룡이 했던 얼굴 단장 방법을 바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분세수? 여기서 조선 골드맨 문제 나갑니다. 조선시대 남성들이 했다는 분세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분세수는요, 조선시대 남녀가 그 고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 했던 화장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갖기를 원했을까? 뽀얀 피부로 노동을 안 하는 양반이구나.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과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치. 근데 양반 남성들은요, 이 피부뿐만 아니고 패션, 이 패션도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건요, 혜원신윤복의 연당 야유도라는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남성들을 한번 좀 보시죠. 자, 먼저 상투입니다. 상투, 맨 위에 상투 있죠? 이 상투를요, 깔끔하고 동그랗게 만드는 게 멋의 기본이에요. 어허. 자, 그 상투를 중심으로 갖가지 패션 아이템이 붙어요. 먼저 망건입니다. 망건은 서양의 그 헤어밴드, 상투를 틀면서 그 흐트러진 머리를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망건 양쪽에 다는 게 바로 관자. 근데 저 관자를 금 또는 은, 그치. 또는 옥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긴 줄, 저게 바로 갓근입니다. 돈 있는 양반들은요, 금, 은은 물론이고요, 호박, 옥과 같은 그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서요, 사치품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스페이드 퀴즈. 스피드 퀴즈. 이 살적 밀
이의 용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못 묶이고 그 뺨 위와 귀 옆에 흩어진 머리카락이 생기잖아요. 요걸 이제 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살적을 망건 밑으로 밀어놓는 도구가 바로 살적 미리였던 거죠. 일종의 휴대용 머리 손질 도구인 겁니다. 아, 머리카락 그렇죠. 정돈요. 살적. 게다가 조선에서 멋 좀 부린다는 남성들은요, 이 머리띠인 망건을 정말 이마가 패일 때까지 꽉 조입니다. 근데 너무 조이니까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면 자연스럽게 편두통에 시달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이 살적 미리를 망건 속에 밀어 넣어가지고 망건을 슬쩍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널널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잠깐씩 그 고통에서 벗어나곤 했던 겁니다. 네 번째 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동물. 쑥. 네, 짐승수 동물. 조선 제9대왕 성종. 1486년 성종 때 일화를 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신하에게 중국에 가서 이 동물을 사오거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외국에서 이 동물을 기르고 사용하는 걸 보니까 조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전쟁할 때 무거운 거 싣고 다니면 이거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무거운 거?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성종이 관심을 보이며 외국에서 들어오려던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성종의 호기심을 자극한 낙타. 정확한 기록 한번 보시죠. 낙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으니 군사를 일으킬 때 양식을 나를 만하다. 배 60피를 보내어 사오도록 하라.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당시 낙타는요, 콩 400석에 육박하는 아주 값비싼 곡물이었습니다. 이걸 쌀로 환산하면 160석인데 지금으로 치면 무려 14,400kg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조선에서 낙타를 평상시 어디에 쓰겠어요. 이러니까 신하들이 반대했는데 중국에서는 출정할 때 낙타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요. 그래서 아마 낙타를 한번 키워보고 싶었나 봐요. 자, 성종이 이렇게 특이한 동물에 호기심이 넘쳤다면 이번엔 동물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그 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제3대왕 태종인데, 카리스마, 다혈질, 정말 뭐 무서운 이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태종의 이 머리를 지끈하게 만들었던 동물이 있어요. 일본 국왕 미나모토 요시무치가 사자를 보내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자, 바로 당시 일본 최고 실권자였던 쇼군. 그 쇼군이 선물로 보낸 게 코끼리였습니다. 그러던 1413년 어느 날 태종이 코끼리 때문에 노발대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당시 정삼품 고위직에 있던 이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코끼리한테 밟혀 죽은 거예요. 당시 이우도 코끼리를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우가 코끼리를 보고 아이 참 기이하고 못생겼네. 에이? 침을 뱉었어? 하고 비웃음 침을 뱉은 거예요. 그 순간 코끼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코끼리에 의해서 밟혀 죽은 거예요. 결국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보고가 태종한테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스피드 퀴즈. 오케이. 화가 난 태종은 코끼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당시 태종은 코끼리를 더 이상 사람 많은 한양에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서 코끼리는요, 오늘날
전라도 여수의 장도란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야. 예. 그런데요, 섬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없잖아요. 나로 비쩍비쩍 말라간 거예요. 너무해. 결국 마음이 약해진 태종이 다시 코끼리를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유배 6개월 만에 한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코끼리는 세종 때까지 아주 다양한 말썽을 일으키면서 계속 왕실의 골칫덩이로 존재하다가 네. 죽은 걸로 보여요. 근데 진짜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었어. 맞습니다. 태종 때도 코끼리가 있었어요. 자, 이번은요, 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물건과 관련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하. 자, 여러분들, 임금이 쓰는 모자를 뭐라고 합니까? 익선광. 아 익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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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그럼 이제 조선 골든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칠판 준비하시고요. 임금이 쓰는 모자 익성관은 무슨 곤충을 형상화해서 만든 겁니다. 과연 어떤 곤충일까요? 조선시대 왕이 쓰던 익선관과 매미가 어떻게 닮았다는 건지 한번 보시죠. 네. 매미를 거꾸로 세운 대박. 형상과 익선관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좀 닮은 것 같죠? 네. 익선관이 뭐냐면 이게 날개익이에요. 날개익. 그다음에 선은 착할 선. 그리고 관은 갓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익선관의 형태가 매미를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매미 선자를 쓰기도 해요. 우와, 근데 몰랐어요. 근데 저도 별명이 매미인데 어떤 의미에서 매미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임금의 모자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좋은 의미예요. 조선의 유학자들은요, 매미는 5가지 덕을 갖춘 좋은 곤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머리에 홈처럼 파인 줄이 갓근과 비슷하니 글과 학문을 하는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살생하지 않고 깨끗한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 셋째, 사람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 넷째, 검소할 것, 집을 짓지 않고 욕심이 없으니 검소하다. 다섯째, 죽을 때를 알고 믿음과 의리인 신의가 있다. 자, 5개의 관문을 통해 알아볼 조선의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 5번째 관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가자. 빠밤. 큐큐큐큐큐큐. 야, 이거 재미있는 얘기다. 가가. 가가. 요즘 말로 하면 하하 또는 크크크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선 왕들을 울리고 웃긴 기막힌 사건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조선 중기 선조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시의 상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았다. 이맘때 선조가 병치레가 잦았어요. 이날도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을관들에게 지금 침을 맞게 된 상황입니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제조 김명원, 휴근. 그러니까 왕세자인 광해군까지 지금 함께 왔어요. 그리고 어이부터 약방제조 여러 명이 지금 선조의 병을 살피고 진단을 내리기 위해 편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엄청 좀 무겁죠. 그렇죠. 을관들은 선조의 병을 꼭 잡아야 한다는 아주 굳은 사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긴장감도 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유근이라는 인물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그 상황을 적고 있었던 사관이 유근을 보고 이 행동을 했으니 경솔하다 라고 하면서 실록에 적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유근이 선조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 선조가 아파서 침을 맞는, 그러니까 왕세자까지 들어온 그 엄숙한 자리에서 유군이 그 분위기를 깨는 하고 방귀를 낀 거예요. 역사에, 그것도 실록에 영원히 편전에서 방귀 낀 인물로 꽝! 유군이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야 정말 이 사관 진짜 지독하다. 방귀 낀 거 쓰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은요. 태종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종시대로. 아시잖아요. 네. 태종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태종의 좋아하는 취미가 사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사냥이죠. 예, 맞아. 예. 태종은 어린 시절부터 왕위에 오른 뒤에도 사냥을 아주 꾸준히 즐겼습니다. 그러던 1404년 2월 그날 태종이 신하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칭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를 쏘다가 말이 거꾸로 집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다치지는 않았다.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무엇이라 하였다. 태종은 사실은 이게 약간 뭔가 이게 상남자 그렇지. 이런 게 있어요. 좀 뭐 보여주고 싶은. 그런데 떨어진 거예요. 아, 안 아파요, 민망해서.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말에서 떨어진 태종이 일어나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알게 하지 말라.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그 태종은 자신의 이 굴욕이 기록되어 남을까 봐 황급히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직업 정신이 투철했던 이 태종대 사관은 사관에게 비밀로 하라라는 말까지 고스란히 적어서 지금 우리가 길이길이 볼 수 있도록 남겨놓았던 겁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저는 사실 태종의 체면보다도 이걸 적어놓은 당대의 어떤 사관들의 기록 정신.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왕이 사관이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확인은 못해요? 못해요. 아, 그래요?